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극강 시리즈 제 3강에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제 극강 시리즈 경제 개념 돌파하기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라는 문제가 이 개념이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뷰캐넌 교수도 한때는 그 정부 정책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개념을 문제를 가지고 이 비용에 대해 상당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Cost and Choice, 말하자면 비용과 선택이라는 그 책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썩 쉬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 비용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까지는 이게 있었던 건데요. 잠실에 롯데마트가 있죠. 그 6층에 한 음식점에 붙어 있는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값을 내고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께서 주인에게 말씀해 주시면 사과의 뜻으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확실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서는 대도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골 사람들보다 더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왜 그런가라는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용의 개념에 입각해서 그리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가기를 꺼린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징병제죠. 그래서 지원자에서는 뭐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 지원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징병자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군대 가기를 꺼린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조금 이제 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입니다. 물론 나중에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회비용, 미래에 벌어질 행동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제 대안이 뭐 A, B, C, D 이렇게 쭉 있으면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뭘 선택을 할 때 대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했으면 그것은 곧 내가 최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차선, 다음에 얼터너티브죠. 차선의 가치, 차선 기회의 가치.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 차선의 기회를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기회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차선의 가치.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치라고 그랬죠. 제2가 교환에서도 가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주관적이라는 얘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비용. 그러면은 포기하게 되는 차선의 가치다. 그러니까 가치 역시 또 주관적이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썩 쉬운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비용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뭔가 그 행동에 부여하는 그 주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볼펜이 얼마다 그러면은 이 볼펜이라는 그 사물에 비용이 고유하게 묻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없으면 기회비용은 없다, 비용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사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볼펜 가격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볼펜을 산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 없으면 비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용이라는 것이 사물에 고유하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인간 행동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게 수반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한다고 했을 때 그 수반되는 비용,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미래가 아닌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불해버린 비용이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매몰비용. 이 매몰비용은 그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매몰비용을 아무도 지불하지 않느냐. 이 매몰비용은 이미 행동을 한 사람이 지불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지나간 역사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그 기회비용은 언제나 한계비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 얘기하면 뭐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기회비용은 언제나 한계비용입니다. 그 말은 인간 행동은 언제나 한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인을 하나 더 깔 것인가 말 것인가, 생산량을 뭐 몇 개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한계라는 그 말은 그 뭐라 할까요? 리미테이션? 그런 한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뭐 체력의 한계랄지, 정신적 한계랄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널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언제나 한계비용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의 사례를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식당 가면 뭐 탕수육 드시죠. 탕수육 값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그 10,000원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 탕수육을 먹는 것에 대한 그 다른 기회비용은 얼마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탕수육을 먹는데 10,000원이 들었다, 10,000원이 들었다? 그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차선의 대안이죠. 이것이 말하자면은 탕수육 10,000원어치를 먹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다. 만약에 그 차선의 대안이 그 10,000원으로 책을 사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책, 그것이 탕수육을 먹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제 대도시 사람들이 이제 시골 사람들보다 좀 더 불친절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한국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유사한 그런 그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좀 바쁘죠. 시골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한가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대도시 사람들의 그 시간 비용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대도시 사람들의 임금은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높다. 그 얘기는 시간 비용이 더 높다. 시간의 기회 비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그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회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저리 해서 가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불친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시골 사람들은 한결 뭐 여유가 있죠. 뭐 임금술 시간 비용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 시간에 따른 그 기회 비용 이걸 반영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간을 이동할 때 좀 고소득층, 부자, 그리고 좀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이 다르죠.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탄다. 좀 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뭐 버스나 이런 걸 탄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를 타는 비용이 비행기를 타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비행기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래서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시간 비용이 높다. 그래서 그 시간 비용까지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총 이동 비용을 따지면은 버스보다는 비행기가 더 저렴하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 사람들은 버스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거든요. 병역 비리 뭐 이런 것도 다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군 전력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징병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20세 이상의 그 신체 건장한 남자는 무조건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제 의무사항이죠.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의무사항이고요. 미국과 같이 이제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군인이 되는 건 지원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경제학자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어느 쪽이 더 비용이 작게 될 것인가는 상당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얼마든지 여기서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징병제가 지원제보다 더 비용이 작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비용, 동일한 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국방부의 비용은 지원제 하에서보다도 징병제에서 작게 된다. 왜냐하면 징병제는 데려다가 그냥 국방부에서 정한 월급 주면 됩니다. 요즘은 조금 상향 조정된 그런 그 보도가 나오던데, 제가 1974년에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제가 훈련병일 때인데요. 그때 제 한 달 봉급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600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광주 보병학교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후보생이었죠. 그때 이제 22,000원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2,000원이 아니라 2,200원 받은 것 같습니다. 2,200원. 네, 2,200원. 그때 소위 봉급이 15,000원인가 됐나요? 어쨌든 징병자에서는 그 대단히 그 임금 군인들의 그 월급이 작죠. 지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원제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군인에 대한 수요와 이제 공급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부터 군인이 되기를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군인의 그 공급곡선으로 따지면은 그 공급곡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징집되면 징집될수록 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징병제와 지원제를 비교할 때는요, 비용 측면을 비교할 때는 누구의 비용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병제하에서는 당연히 국방부의 비용은 작게 들고요. 지원자에서는 국방부는 그 시장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따져보면 징병자에서는 공급곡선 위쪽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아까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랄지, 그리고 잘 나가는 가수랄지, 탤런트랄지,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데 따른 기회비용, 즉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한다면은 아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걸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이 많이 징집되면 징집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GDP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양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원제가 징병제보다도 비용이 더 작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이든지 그 비용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대안적인 방법에 비용을 적용하는 방법,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사회의 체제랄지 이런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반영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주의화에서는 그런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격 정보가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징병제 하에서는 사실 그 개인의 그 신체에 대한 재산권이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를 자진해서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강제로 간 거니까 군대 생활이 고단하다거나 뭐 훈련받기 싫다거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대에다 대고 나의 기회비용을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데려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데려갔다면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600원이랄지 2,000원이랄지 이렇게 사람을 쓰게 되면은 별로 그런 건 고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요즘은 뭐 많이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법대 나온 법대 출신이랄지 회계학과 출신은 뭐 취사병을 쓴다랄지 그야말로 이게 자원을 어떻게 인력을 배분할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이 피차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군대를 간 사람이나 군대를 데려간 사람이나 다 그런 기여비용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밀턴 프리드만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평화시의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다. 그래서 닉슨이 이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1971년 8월 15일에 그 닉슨 닥트린이 발표되는데요. 거기에는 뭐 달러를 뭐 불안지표로 한다랄지 그 몇 가지 사항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한 가지 평화시의 군대는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다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폐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은 전쟁 시에는 자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과 비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선택 행위는 이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수요가 비용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해결된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요가 비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즘 뭐 동반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부품을 납품받을 때 그 부품 단가를 후려친다. 그래서 납품 단가는 후려치기 얘기가 이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TV라고 합시다. 그러면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TV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부품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원자재랄지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이런 건 아무런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없어도 TV라는 최종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TV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TV 가격이 올라가면은 TV 생산업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V를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기도 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TV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부품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이라는 것은 TV라는 최종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TV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품에 대한 수요를 그런 것들 이제 파생 수요나 이제 유발 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 돈벌이가 잘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원리 입각에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근데 부품 단가 후려치기라는 것은 그 TV 최종 생산물인 TV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원재재랄지 또는 뭐 인력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게 상승해 가지고 TV 그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부품을 만드는 데 따른 그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TV 수요 증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생산 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TV 조립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그걸 좀 커버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TV 제조 조립업체에서는 우리는 그걸 못 해준다. 라는 것이 이제 납품 단가 후려치기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TV 조립업체의 경우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의 마진을 줄인다랄지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까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것이 이제 통한다면은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왜? 이 가격이 생산하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파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격이 결정하느냐,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는 이제 그 문제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잠시 롯데마트 6층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값을 내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오라. 주인한테 오면 내가 사과의 뜻으로 3만 원 가치의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사실은 그 주인이 소위 말해서 캐시어죠. 돈 받고 이제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제대로 일을 하나하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그 사람만 감시 감독하고 있기에는 대단히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지를 하나 붙여놓고 만약에 음식을 먹고 돈을 내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 금전 등록기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결산하더라도 만약에 캐시어가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면은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음식값을 이제 캐시어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주인이 뭐 그걸 원치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인이 그 캐시어를 감시 감독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고객에게 넘기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는 이런 거 좀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도 좀 붙게 되네요. 음식점에 봉사료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 크게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대부분. 종업원과 그 주인의 인센티브가 좀 다르죠. 종업원과 주인의 인센티브가 달라. 주인은 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친절하기를 바라는데 종업원의 인센티브는 좀 다르죠. 왜? 어떻게 하든지 월급은 나오니까.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음식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친절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고객들이 팁을 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주인이 감독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역시 고객들로 하여금 그 종업원들의 친절 정도를 감독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개념이 결여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모든 인간 행동에는 이게 비용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작겠다. 하늘 두 쪽 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런 표현은 비용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표현이다. 연말연시에 특히 뭐 단속반이 음주운전은 기필코 근절하겠다. 기필코 근절하겠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왜? 거기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주관적인 의미가 이제 상당히 함의하고 있는 바가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이익과 손실 계산할 때, 이게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물론 화폐로는 측정 가능합니다. 화폐로는 뭐 이만큼의 이익과 이만큼 손실이 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폐 텀으로는 이 정도 뭐 이익이 난다,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그 화폐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도 주관적이라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있지만 한 번도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3자는 목격할 수 없는, 특히 대단히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